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를 했는데요. 범죄자가 된 대통령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매우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최순실 씨 등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치권의 박설명이라고 별명을 좀 붙여드렸는데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시고 검찰 공소장 내용 좀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네. 우선 총론으로 검찰의 중간 조사 결과 내용, 공소장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떠밀려 한 수사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저희 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20일 전쯤에 네. 19일 날 기소가 예정돼 있는 최순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석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뭐 힘주어 연설을 했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어제 발표된 공소장을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진전된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많은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보면 언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동안 한겨레 신문이나 JTBC, 그러니까 언론이 조사했던, 언론이 취재했던 내용을 좀 종합한, 그러니까 언론 취재 이상의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없고요. 오히려 언론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빠진 이런 대목이 있어서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검찰이 대통령을 형법 30조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제 공동정범인데요. 예. 이 사건의 수괴다 이렇게 본 걸까요? 수괴는 범죄단체. 예, 범죄단체에 쓰는 표현인데 예.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네. 뭐 그 시쳇말로 쓰는 게 아니고 네. 법률적인 용어고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법률에 보면 조폭들. 네, 조폭들. 그러니까 고상한 법률적 용어 웃지 말고 하십시오. 네. 네. 아니,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요. 기가 막혀요. 국민들이 다 헛헛한 웃음을 보면서 이걸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허탈하죠. 범단인데요. 범죄단체의 이제 최고 우두머리를 이제 수괴라고 합니다. 빗대어 말하면 이번 검찰의 공소장은 소위 이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 수괴로 하는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수괴로 하는 소위 순실이파, 순실이파의 공갈, 갈취행위, 직권남용행위. 저는 뭐 검찰이 강요라고 표현했는데 강요죄에는 뭐 직권남용과 함께 법정형이 좀 낮습니다. 약해요. 근데 이 실질은 강요해서 돈을 뺏은 행위니까 갈취행위죠, 공갈행위죠. 그거라고 보여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으로 했다는 얘기는 역시 이 순실이파의 수괴, 공동수괴다 이렇게 검찰이 본 걸로 봤습니다. 네, 순실이파입니까? 근해파입니까? 누가 더 상서열의 수괴냐? 라는 것은 원래 이제 범죄단체 조폭을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실제 수괴입니다. 그런데 이 순실이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약간은 사기성 조폭. 사기성 조폭이다. 그리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그래서 목불인견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좀 수준이 낮은 범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 수준이 좀 낮은 범단이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 책임지지 않고 검찰 수사마저 안 받겠다고 심각한 이 결국 뭐 도발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금 탄핵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언론이 수사를 시작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떠밀려서 검찰이 그걸 확인한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광장에서 들고 일어나서 저항권을 행사했고 그렇죠. 떠밀려서 솔직한 얘기로 국회와 법원과 헌재가 이제 떠밀려서 네. 법적인 재단을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헌법기관 이전에 네. 국민이 있다. 국민의 저항권이 들불처럼 지금 행사되고 있다. 이런 국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좀 그 제가 앞서 뭐 이렇게 네. 좀 너무 기가 막힌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너무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라는 정말 헛헛한 마음으로 이 국민을 참담합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국민들의 정서를 대신해서 말씀을 예. 좀 드렸고요. 하나하나 사건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들을 상대로 774억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일반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뭐 규모 자체가 774억 원 전부를 다 인정을 했고 또 여타의 뭐 현대차, KT, 뭐 이런 포스코 이런 이제 지역적인 그런 범죄 사실이 들어갔는데 죄명의 적용이 지금 직권남용, 강요죄 정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는 법정형이 좀 낮아요. 낮긴 하지만 규모 자체가 774억 원을 포함한 여타 이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범죄에 해당하죠. 근데 이것은 뭐 죄명을 뭘로 했느냐, 내용이 뭐냐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법 위반의 죄는 그 이전에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했고 몸통이라는 순실이파의 이제 공동수계다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헌법 위반, 즉 국사범의 문제고 무슨 뭐 자질구레하게 뭐 형법 어디를 위반했다의 차원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의 가장 쿠데타에 버금가는 국사범, 국헌문란사범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대범죄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직권남용, 강요죄, 무슨 사기미수 등등을 적용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국사범을 검찰이 자범 취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검찰로서는 법령을 적용하는데 뭐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사가 몸통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몸통에 부역한 재벌기업 7대 기업의 총수들의 수사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의 그 소위 녹음 파일 그리고 안종범 경제정책기획수석의 정책조정수석의 소위 업무일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이제 7대 기업 총수들의 진술에 의존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소위 뇌물이 핵심인데 뇌물로 하면은 뇌물 수수 받은 사람도 처벌받지만 뇌물 준 기업 쪽도 처벌받죠. 뇌물 공여로. 근데 그 처벌의 어떤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7대 기업이 전경련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의 공범이다. 이것은 기업의 신인도란 측면에서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재벌 총수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어떤 그 부응하는 뭐 수사 기법상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몸통에 대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총수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 뇌물이라는 본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건 특검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전부 피해자로 봤어요. 공소장 내용을 보면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전부 피해자로 피해자 암묵에는 뭐 이렇게 다 공소장이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지금 제기된 내용들 취재한 내용들만 종합하더라도 도저히 그냥 그 기업들을 피해자로만 보기에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스스로 이 수사를 이렇게 피해자로 만들어 놓은 거는 기업 신인도 이런 거를 고려하기 전에 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수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이 가져간 여러 가지 증거 자료 네. 많이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네. 심약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골라서 시켰고 행동대장으로 시키지 않았을까. 안종범 수석의 행동대장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다 이제 집행을 한 거죠. 예. 재벌들한테 목을 잡아서 이제 돈을 출연을 강요했고.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재벌 총수들, 재벌 쪽에서 최순실이 실세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삼성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간 그 시점. 네. 이 원래 삼성은 승마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화가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승마 쪽으로 돌린 그 시점이 이 3월 작년 3월 경일 2015년 3월. 네, 경일 네. 겁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최순실이 적어도 대통령이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순실이파 두목이라는 거는 삼성이 알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다른 기업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7대 기업 중에 최순실이 몸통이라는 걸 네. 숙이라는 걸 몰랐다면 그 기업은 아마 그 국제 비즈니스 하는데 그 상당한 하자가 있는 정보력 네. 저는 다 알았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이후의 행위들을 관찰했을 때 포괄적으로 네. 그 이유 예를 들어서 삼성을 놓고 볼 때 7월 달에 국민연금을 꿰가지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합병을 실현하죠. 거기서 네. 국민연금에 많은 손실을 끼치고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 일가에 엄청난 그렇습니다. 이득을 갖게 되고 네. 경영권 승계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 직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후에 7월 17일인가 아마 재헌절일 겁니다. 네. 그때에 그 국민연 최종 합병 의결을 하는데 그 직전에 아마 홍한선 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또 뭐 다른 기업 총수도 마찬가지지만 독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삼성이 35억 원을 9월달, 10월달에 그렇죠. 독일로 쏴주고 그 뒤에 재단 출연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올 초까지 K스포츠 재단까지 재단 출연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농단 행위가 이제 구체화되는데 이것을 통으로 봐야지 뇌물로 지난번 진경준 검사장 건을 통으로 봤습니다. 10년 건을. 네. 그래서 포괄일제의 뇌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조각조각 슬라이스를 해서 보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통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시점은 7대 기업이 최순실이 몸통이고 이 순실이파의 공동수계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그 시점이 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 이 홍한선과 그다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죠. 이 커넥션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 당연합니다. 으로 네. 알려졌는데 이 아예 수사도 안 한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는 최경환 의원은 뭐 언터처블이 사실은 그 언터처블이 뭡니까? 인도의 계급 사회에서 예. 아주 하층 그 계층을 의미할 때의 말이라고 하는데 불가촉 천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터처블은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 이렇게 신성불가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언터처블이어도 완전히 다르네요. 최경환 의원 네. 의원님이시죠. 동료 의원이시니까 네. 최경환 의원님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뭐 또 뭐 제가 지금 15일째 농성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네. 이 부분은 아직은 언터처블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언터처블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뭐 롯데도 언급되고 포스코도 언급이 되고 뭐 현대차도 언급이 네. 되고 다 되는데 유독 삼성에 대해서는 언터처블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이제 우리 장윤성 기자님하고 제가 뭐 미리 각본을 갖고서 지금 오늘 하는 게 아닌 게 드러난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예. 아까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결국은 통으로 봐야 된다. 적어도 작년 3월경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갑니다. 변호사들 데리고.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시점에는 최순실이 이 순실이파 공동수기라는 걸 알았고 그 이후에 소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행위는 그걸 전제로 한 정권의 일종의 국민연금을 통한 어떤 그 뭐 배려, 좋은 말로 배려, 이권 챙겨주기 뭐 이런 걸로 보여지고 그 직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7월 27일 정도에 단독 독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9월 10월에 소위 그 35억 원이 독일 계좌로 삼성에서 쏴주고 그 돈이 한 50억쯤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에 소위 미르재단이 설립이 되고 올 초에 또 K스포츠 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통틀어서 삼성이 약 204억 원 정도를 출연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으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이 장충기 사장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보냈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 특검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직접 불러가지고 맞습니다. 조사한 게 예. 그렇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했어요. 삼성전자 대외협력단에 대해서. 그런데도 공란으로 비워둔 것은 통으로 보고 수사를 하려고 기다리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검찰이 박상진 압수수색을 했죠.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박상진 전 사장 승마협회 회장을 불렀죠. 장기간 조사를 했고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대우입니다. 그렇죠. 이분을 장기간 조사했는데 내보냈죠. 그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불러서 아주 조용히 불러서 이제 내보냈는데 어떤 국면이냐? 이 공소장에 삼성만 유독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의 힘이기도 하고 검찰의 고뇌이기도 하고 삼성이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처벌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냐 국민적 여론이 이재용 부회장이죠. 왜 홍한선 투자본부장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느냐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매우 강력한 단서인데요. 내부적으로 장충기 미래전략기획실 예전에 삼성 구조본을 후신입니다. 이 사람을 불렀다가 내보냈던 것은 일종의 당신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와라라는 사인 아닐까. 이것이 법적 정의와는 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사법정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적어도 삼성이라는 또 다른 언터처블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자고우면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느낌입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좀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장충기 사장의 아이디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르나 K스포츠 재단 통로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단이라는 합법적인 게 좀 있어야 뭐 돈을 내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야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좀 내면서 좀 분위기를 만드는 사실상 이런 아이디어가 삼성에서 나왔을 것이다라는 추론. 장충기 씨만 지금 거론이 됐는데 삼성 구조본의 후신이 미래전략기획실의 핵심 중의 핵심, 삼성그룹의 핵심 중의 핵심은 최재성 사장일 겁니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현재 공동으로 피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뭐 지금 대응하느라고 상당히 그런데 시대정신. 시대정신이 지금 시대가 바뀐 줄 알고 빨리 소를 취하하기를. 오마이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지금 오마이뉴스, JTBC, 박범계 의원님 억대에 가까운 지금 민사 소송에 걸려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장충기 윗선에 저는 최재성 사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거기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돈 얼마 줄게 뭐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 세계의 뭐 몇 대 손꼽히는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회장이 뭐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밑에서 다 만들어줬을 거라 보여지는데 적어도 장충기 혹은 그 윗선 지금 그룹을 뭐 쥐락펴락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것도 알려져 있다는 거지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재성 사장에 대한 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의 고뇌가 있다라고 고품격 언어로
우리 박설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검찰은 고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고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로 나아가야 그래서 의혹을 밝혀줘야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공소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워, 딱딱해 이러더라도 법조인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국민들 귀에 이렇게 쏙쏙. 저 딱딱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이게 딱딱하지 않으세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박설명보다는 박팩트가 어떨까요? 박팩트? 자기 별명을 막 바꿔. 이 설명이 요새 대세예요. 요리도 설명을. 백설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요리도 설명을 들으면서 아는 만큼 맛있다. 저희가 공소장도 아는 만큼 힘이 된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자꾸 보는 이유는 뭘 좀 지금 알아야 되는데 뭘 주기로 하신 분이 지금 정보를 안 주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분이 왜 이렇게 녹음을 많이 했을까 싶은 의혹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이 사건의 단서가 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장 차관 인사를 비롯해서 국가기밀 문건 총 180건을 이메일, 인편. 여기서 인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인편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메일 인편을 통해서 최순실 씨한테 직접 유출한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무려 44건이 국가기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뭐 예비역 장성들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군사기밀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다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지금 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한테 최 선생님께 컨펌 받았나요? 라는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최 씨가 빨리 국무회의 잡으란 말이야 이렇게 했던 화내는 목소리도 녹음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죠? 다 나온 거죠. 근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수사를 못한다는 게 좀 답답한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피할 수 없는 이 범죄 사실 전체에 대해서 좀 검찰이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야 될지요? 그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재성, 장충기, 뭐 최재성 사장이 최재성 전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재성 삼성 사장. 삼성 사장이 적어도 이 의혹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에 대한 장충기 지금 불려서 조사받은 분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스스로 밝히든지 아니면 뭐 검찰이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하든지 그런 차원이지 뭐 이분이 무슨 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됐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가 갖고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피소 가능성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대목으로 보면 이번 공소장은 이제 직권남용, 강요,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그리고 이제 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최순실이 적어도 국정과 관련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몸통이고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 외교상의 기밀을 지급하고 인사 기밀 180개 중에 47개가 적어도 기밀 완전한 기밀 사항 특히 인사와 관련된 기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최순실이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을 본인은 아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지 않으면 기업들이 문화방처럼 달려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층에서 국정농단의 실세 중에 실세라는 보여주는 흔적이 바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한 겁니다. 즉 실행행위를 한 겁니다. 행동을 한 거죠. 아까 행동대장 역할을 좀 안종범 전 수석, 조원동 전 수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방어대장, 뭐 보위대장이라고 할까요? 그 우병우 이제 전 민정수석이 한 걸로 그렇게 그런 의혹이 보여지는 건데 하나는 이제 직권남용과 이 강요죄는
소위 형법상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이 공소장을 보면 뭐뭐 하는 동시에 예.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렇게 예, 표현을 이 동시에란 표현이 네.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데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직권 남용이란 행위 한 행위로 네. 재단 출연 774억 원의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행위를 네. 동시에 했다라는 그래서 해당하기는 두 제목에 해당하지만 네. 실제로는 한 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행위는 역시 774억 원의 30개 이상 기업으로부터 예. 돈을 뜯어낸 행위가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차에서 납품을 뭐 강요하고 실제로 했잖아요. 네, 네. 뭐 KT에서 광고를 뭐 강요하고 그렇습니다. 포스코로부터 뭐 뭘 하고 예. 하는 것들이 이 공소장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하여 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들이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차관 인사에 매우 구체적으로 다 개입을 했다는 내용이 또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어제 채널A에서도 또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또 있나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몇몇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그 180개 중에 47개가 기밀 사항에 해당하고 그 중에 인사 관련 기밀 사항이 꽤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것인데 감사원장 예. 서울중앙지법원장인 분을 갑자기. 원세훈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누차 한 얘기인데 재판 기류가 네.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후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상하게 재판장이 뭐 꼬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을 뭐 문제 삼아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그래서 뭐 공소 범위를 공소 사실을 축소하라는 그러한 요구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전후가 감사원장일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국정원장의 교체와 또 국정원 2차장 네. 문제 또 뭐 미래부 장관의 문제 뭐 차관들은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인사 개입과 관련된 인사 기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네.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 그 국정원 댓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사건 다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때도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굉장히 고생하실 텐데 이 재판 기류 늘 고생합니다. 늘. 아, 네. 네, 그때만 고생. 그때만 고생한 게 아니라 네, 늘 고생하시는데 특히 그때는 예, 특히 또 그때 참 그때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원내외 다 무죄로 다 돌아갔어요. 예. 법원 반성해야 됩니다. 법원. 네.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직 원세훈 재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네. 않았습니다. 지금 원세훈 재판 제가 말 막아서 예, 죄송한데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국기문란, 국정문란, 국헌문란의 단초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 대법원 전합체에서 13대 0으로 무죄 취지에 파기완성돼서 지금 서울 고법에 가 있는데 그 재판장 완전 지금 엉터리 재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지금 국정농단 의혹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으니까 네. 이 재판도 다시 영점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초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2012년 예. 대선으로 다시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밖에 없는 점들이 현 시점에서 보니까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됐었던 거구나라고 이해되는 대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예. 군데에서 예. 이게 지금 뭐 장차관 인사를 그냥 최순실 씨가 해버리고 그리고 재벌로부터 돈 뜯고 뭐 이런 정경유착이 완전히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간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게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다 해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소위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렇게 네. 이제 헌법에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국가에는 자원이라는 게 있고 정책이라는 게 있고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가 있는데 이번 순실이파는 국가의 자원을 배분을 왜곡시켰고 네. 즉 사유화했고요. 그다음에 정책, 국가의 정책을 사유화했고 국가의 인사 체계를 사유화한 완전히 순실이파에 의한 순실이파를 위한 순실이파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어제 국민들이 더 기가 막혔어요. 검찰 수사의 내용도 기가 막혔지만 그 내용을 보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검찰 수사 안 받겠다. 네. 그 본인 스스로 그 두 번의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거고 특검에도 임하겠다 했는데 이런 식이면 특검도 안 받겠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마저 드는 대목인데요. 네. 우선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실세입니다. 굉장한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했죠. BBK 사건 수사를 했고 유병헌 사건을 수사했고 네. 거기에 이제 티가 있지만 티를 남겼지만 검찰에서는 모 기자는 최재경 지금 현 민정수석을 검찰인들에게는 반인반신이다. 아, 반인반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자분은 매우 제가 존경하는 진보적인 기자인데요. 그 정도로 검찰 조직에 막강한 영향과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보다 셉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영하 변호사가요? 예,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유가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예, 군포에서 놀던 사람이거든요. 군포에서 놀던. 아니 군포에서 약간 놀던 사람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순실이파 얘기하니까. 예. 물론 유영하 변호사는 순실이파라고 제가 단정짓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군포에서 여러 번 출마를 했습니다. 네. 떨어졌죠. 근데 갑자기 지난 총선에는 난데없이 송파을에 날라왔습니다. 거의 그 지역 신문에 의하면 공천이 보장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네. 유일호 경제부총리 자리였거든요. 근데 유일호 의원이 저는 경제부총리를 가겠다는 그 강한 열망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의원이었잖아요.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를 비워주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온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15일부터 적어도 어제까지 네. 하는 걸 보면 검찰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사 8년차, 9년차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양분인데 네.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일 수도 있겠지만 네. 거의 15일부터 기소하기 전날까지는 검찰을 저는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심지어 검찰의 기밀 누설 같은 거 하지 마라 수사 기밀 누설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였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무리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도 검찰이 이 정도 나오면 가만 안 둡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보관 네. 지금 저 서울중앙지법 1차장입니다. 예. 노승권 차장. 이거 강력하게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무에 충실해라. 수사에 간섭하지 마라. 할 얘기도 금도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이 유영하 변호사는 뭐 실세 중에 실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장장 한 15페이지 가까운 일종의 검찰 공소에 대한 반박문인데 뭐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는 그냥 공정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언론의 것들을 다 짜집게 한 다 종합한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수사일 뿐이지 증거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기가 찰 얘기는 대통령에게 이 수사에서 어떤 대응을 할 네. 기회를 주지 않았다. 또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으니까 재판에서 역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 한 적어도 3차례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방어의 기회를 줬죠. 응하지 않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다. 해서도 아니다.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변명 중에 변명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야하면 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재판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하시고 재판에 당당히 쓰셔가지고
거기서 방어권 행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이 양반이 말이 되는 것처럼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지금 그 15페이지를 제가 읽어보면서 네. 솔직한 얘기로 법조인 아닙니까? 같은 네. 조금 창피하다. 그런데 이 급이 안 되고 격이 안 되는 이 양반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썼다?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많은 정치인들께서 분개하고 개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에 한때 대표를 하셨던 저기 천정배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천정배 예.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깡패짓을 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 일반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좀 언어도단이거든요. 예. 이게 이런 행태로 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언제까지 이런 이 드라마를 지켜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라면 긴급 체포해서 당장 수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건데 결국에 이게 지금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오죽했으면 순실이파의 공동수괴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악용 정도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헌법을 보호할, 헌법을 보위할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한 거죠. 예, 국헌을 문란시킨 주범이라는 점에서 네. 참으로 참혹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이 우리 국민들 누구나 상식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면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참담함. 그러니까요. 지금 그 참담함으로 이게 저희가 진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차라리 아마도 지금 여러 한 두어 개 매체가 47개의 기밀 사항들, 특히 네. 인사 관련 기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감사원장, 뭐 국정원장, 국정원 2차장, 뭐 이런 또 뭐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뭐 통화 내용,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 인사안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검찰총장 인사요? 네, 검찰총장 인사안. 김수남 검찰총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총장 인사는 이 정부 들어서 2번 있었습니다. 네. 김진태, 네. 그다음에 김진태 총장, 그다음에 김수남 총장인데요. 네. 또 하나는 뭐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안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요? 예,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이제 네. 법원에 들어갔고 네. 뭐 검찰은 어제 사실은 대국민 일종의 이제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수사본부장으로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와 이 기소는 검찰이 한 수사와 기소가 아니고 네. 언론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이거는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많은 맞습니다. 활약을 한 것 예.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 특히 교문위를 중심으로 예. 또 법사위에서 예.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언론 국면으로 들어가서 몇 개의 매체들 JTBC, 한겨레 등등의 뭐 오마이도 포함됩니다. 뭐 오마이 저희 열심히 못했어요. 경향신문 뭐 경향신문. 또 조선일보도 나름 네, 뭐 역할을 TV조선 열심히 했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언론들이 따라 붙었고요. 네. 그래서 떠밀려 하는 수사였고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넘는 국민들이 2주 연속으로 나왔는데 저항권이 행사됐고
거기에 지금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거기 때문에 네. 어제 이영렬 본부장은 그 공소장의 내용들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이라도 이 공소장의 별지는 네. 국민들에게 낱낱이 저는 보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요구할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미 정상회담하고 검찰총장 인사까지 건네진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데 힘이 실릴 것 같고요. 그 어느 검찰총장이냐, 그거는 네. 뭐 제가 전해진다고 말씀드렸고 예, 예. 아직 뭐 이것이 뭐 팩트로서 예.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느 검찰총장인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단정드리긴 어렵고 그렇군요. 어떻든 뭐 총체적으로 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뭐 제가 떠밀려 한 수사라는 점 네. 조금 더 그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미 정상회담도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듭니다. 자, 탄핵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그 탄핵을 하라 이런 식의 포인트가 나왔어요. 어제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데 청와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차라리 밟는 게 어떻겠냐라고 대변인이 이런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탄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 딜레마가 생기는 건가요? 제가 탄핵에 관해서는 워낙 엄중한 일이라 네. 좀 아침에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우리 국민들과 지금 야당 그리고 여당의 뭐 비박계 일부 의원들의 정서는 즉시 이제 탄핵을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여론입니다. 네. 저는 현재 기소된 것만으로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할 국민들의 권리가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러나 즉시 탄핵 발의와 같은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과는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모든 국면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이미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의 차원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논의해야 되고 즉시 논의해야 되고 엄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안개가 있습니다. 이 안개를 적어도 뿌연 안개를 제거하려는 노력들을 먼저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 또 거리에 있는 국민들의 저항권 차원의 이 촛불을 절대로 꺼트리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동력과 에너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일방 탄핵 논의가 돼야 된다. 근데 탄핵 논의의 안개는 뭐냐? 네. 첫째는 새누리당의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 탄핵 발의에 동참하고 의결을 하는 것까지의 가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29명 정도가 필요한데 네. 물론 어제 32명의 비박계 의원들이 네, 모였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표결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계의 지도자들 포함해서 네. 이것은 좀 가시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고요. 두 번째는 탄핵을 의결하게 되면 그 소추위원을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네. 권성동 법사위원장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네. 지난번 특검법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야당 추천 특검 후보는 위헌이다라고 소신을 주장해서 하루 동안 잡았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것은 마땅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탄핵을 의결하게 되면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 심판과 관련해서 검사 역할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 사유에 대한 명백한 소신을 저는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헌재의 문제점입니다. 9분의 헌재 재판관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이 되신 분입니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그렇습니다. 내년 1월이면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이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재가 아마도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이 탄핵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특검이 언제 개시가 되느냐? 12월 10일 정도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8일에서 12월 10일 정도에. 예. 그럼 준비기간 20일 하면 내년부터 사실상 수사가 개시돼 가지고 70일간 즉 1월과 2월 그리고 3월 초가 돼야지 특검이 끝납니다. 한번 연장이 안 되더라도 연장 30일이면 3월이 훨씬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약 6개월을 탄핵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불안정성이 너무 커집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저항권 차원에서 현재 재판관들이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속의 심정을 국민들에게 열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든 국민의 저항권 차원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가 의결한다면 이 탄핵 결정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두 달 만에 끝냈거든요. 이 탄핵 결정을 미루지 않고 신속히 결정한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기소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과 모든 전문가들, 국회, 국민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줍지 않게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든지 수사된 거, 기소된 거 또는 특검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든지 이러한 이렇게 해서 이 국정의 불안정성을 장기화로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안개가 좀 거치는 이번 주 국면이 되고 나서 발의를 해도 발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오마이뉴스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께 우리가 조급하면 집니다. 저기는 장기 농성전입니다. 장기 정말 백병전을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 변수들을 고려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역시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느냐 안 하냐는 것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달린 문제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대로 지금은 광장에서 촛불 오늘 26일 촛불로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게 저는 맞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법률적인 프로세스 쫙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몇 가지 좀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대목은 탄핵 절차를 만약에 국회에서 밟게 된다면 권한이 정지되고 동시에 지금 있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야권 정치인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총리하는 이른바 과도 중립 내각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새로운 총리 임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인준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안 철회하겠다 지금 상황이 변했다라는 말로 가름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스텝이 또 꼬이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부인하고 부정하고 국법의 체계와 질서 심지어 대통령 당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들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국법 절차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 부정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도 다 뒤집는 거고 국민과 맞서려는 것이고 검찰을 뭉개려는 겁니다.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탄핵 사유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로. 네, 국법 절차를 지금 완전히 훼손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탄핵 사유죠. 즉 헌법과 법률의 모든 절차와 규정들을 지금 부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짓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휘하의 참모들이 노리고 있는 꼼수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이성을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갖되 분명히 우리가 정신을 냉철하게 갖고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국무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됩니다. 안 받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저는 제거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불확실성이 있었죠. 황교안 국무총리. 제가 제일 많이 인사 청문회도 했고 장관 때 했죠. 총리 때 했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LCT 사건 결정적으로 LCT 문제가 이것이 포스코 시공사로 가게 되고 이것이 뻥튀기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2013년에 외국인
투자 유치로 지정을 법무부가 해줍니다. 당시 장관이 황교안 총리입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지역과 지구입니다. 네. 특정 사업과 관련돼서 해준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해운대. 황교안 총리가 해운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그 뒤에 5년 연장을 해줍니다. 2015년 작년에 김현웅 법무장관 다 한 통속 아닙니까? 5년 연장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LCT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즉시 이 부분에 대한 해명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권한대행할 때가 아니라 LCT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어쩌면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검찰 조사 받아. 이게요. 지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말 입맛대로 사유화하고 재벌들 돈 뜯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법 체계 전체를 지금 다 부정하고 농단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혼란하고 이게 6개월씩 간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 정정 불안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능력한가 대한민국의 정치 집단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방금 아무래도 지금 이게 실시간 방송이니까 네. 우리 당의 추미애 대표가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한다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 추진 검토 기구를 설치한다. 적절한 국민 여러분 네. 그냥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은 국민의 저항권이 우선이지. 네. 그 뒤에 법적인 수사와 재판과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는 저항권 이후 저항권보다 하위의 단계입니다. 저항권이 헌법상의 최후 수단입니다. 네. 저항권 이전에 있는 최후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보다 더 최후 수단인 저항권이 이미 개시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쿨하게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국회가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네. 뚝딱 과거 참 아픈 대목들 노무현 대통령 뚝딱 탄핵 결정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가져다가 국회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네. 수사 기록을 가져다가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항권을 제가 오늘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국회에 가져와야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조사를 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법사위로 돌려서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소추위원이 될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아뢰고 낱낱이 밝힐 조사를 명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헛헛하고 답답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또 명징하게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밟아서 할 것은 하고 또 네.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지키면서 저항권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권을 최대한 발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이상한 대로 헛되지 않게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요. 끝으로 지금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로를 차단했다고는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대로 가다가는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법원의 무죄까지 이끌어내고 임기를 종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진단도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국민이. 네. 그래서 즉시 법원이나 검찰은 이 최순실 공소장에 붙어있는 별지를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두 번째, 김수남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한국의 대한민국 검찰은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즉시 구인하십시오.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내용 전부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혐의가 농후합니다.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 조사하십시오. 셋째, 법원의 재판,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 모두가 다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 위에 국민의 저항권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그
하위의 개념이고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네. 아, 정말 답답하지만 그래도 박설명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한편으로 또 이해도 되고, 아, 이게 지금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이걸 좀 사람들한테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주변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명 잘 들으셨잖아요. 공유하기 해서 많이 확산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설득력 있는 또 국민들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다 하셨는데 그래도 이 말씀은 꼭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꾸 제 휴대폰을 보는 이유는 네. 여러 제보들이 예.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국민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오는 26일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저항권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저도 동참하고 모두와 함께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든든합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서울 광화문에 지난주에도 74만 명의 촛불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최 측에서 60만이라고 했는데요. 그 무선 기록을 확인했더니 74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측에 그리고 주최 측 추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광화문 현장에 있었다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도대체 몇 만입니까?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매주 이렇게 주말마다 자기를 내어놓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이요. 의경 그 경찰 버스에 국민들이 막 꽃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집회가 끝나니까 국민들이 전부 들러붙어서 그 스티커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떼냐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 의경들이 뗄 텐데 그까짓 거 우리가 다 들러붙어서 하면 다 금방 떼는데 이 아이들 춥지 않겠냐.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네. 이런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들한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